이화여대 교육학과의 황규호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이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학회 48번째면 정말 그 역사와 전통이 매우 깊다는 것을 정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축의 학술 대회에서 이 기조 강연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맡게 된 것을 정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22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이것을 맡게 된 것은 지금 이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기초 연구들이 수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총론의 주요 사항 설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공청회도 있었고 지금 현재 일정으로라면 아마 다음 주쯤 전후로 이 주요 사항들이 발표될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아직도 좀 조율할 거는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 회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들, 우리가 계속 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희망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주제들은 이겁니다. 교육과정 개정에 그동안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좀 이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과정 개정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 과연 이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그 교육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늘 궁금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실 수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점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추진할 때에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다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번에 이루어지는 2022 개정이 정말 우리나라 교육을 조금 더 나은 교육, 또 발전적인 교육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말씀드리려는 주요 내용은 먼저 오늘 주제도 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그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미래 교육의 준비라는 맥락 속에서 2022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내용들을 말하자면 이제 개정 중점 또는 미래 역량 함양 준비가 무엇인가, 또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과제들, 또 자율화와 분권화 관련되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과정이 총론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과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점에서 교과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에 늘 이제 갖게 되는 질문이 이번 교육과정은 과연 무엇을 위한 개정인가? 예를 들면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7차 교육과정, 벌써 이제 상당히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7차 교육과정 때는 소위 이제 수준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화두로 등장을 했었고요. 2009 개정 때는 이제 자율성 신장이라는 게 많이 강조가 됐었고, 2015 얼마 전에 있었던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문이과 통합이라는 게 이제 화두로 등장을 했었죠. 엊그저께 그 문이과 통합 교육 과정에 의한 이제 첫 번째 수능이 지금 치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2022 교육과정은 과연 무엇을 위한 교육과정인가? 이걸 이제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고요.
뭐 특별히 어떤 그 문이과 통합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늘 모든 교육과정 개정에서 그러했듯이 미래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화두로 떠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미래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늘 우리가 발전을 시켜오지만은 부족한 또 아쉬운 현재의 어떤 교육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을 누가 어떻게 주도해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육과정 학회에서는 이 주제를 뭐 교육과정 거버넌스라는 단어와 관련 지어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고 그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뭐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늘 어쨌든 뭐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교육부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법률이 통과돼서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한다. 뭐 이렇게 지금 방향이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교육과정 평가원의 그 역할도 중요하고 늘 그러하듯이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또 활동을 하게 되고 연구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그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교육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이다. 이것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이 그 방향에 걸맞게 정말 이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그 구성원들이 또는 이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여러 집단 또는 단체들이 참여를 했던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듣기로는 이 교과 교육과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에는 뭐 국민 모두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때는 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시도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절차와 방법도 뭐 예전과 크게 다름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뭐 위원회 포럼 또는 콘서트 뭐 이런 그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추진 배경과 경과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 무엇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인가 이걸 이제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2015 개정 이후에 우리 사회가 또는 뭐 이 대한민국 사회만이 아니라 정말 지구촌 전체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목격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바로 개정 그 2015 교육과정 고시가 된 이후에 2016년 초에 우리가 알파고를 우리가 가까이서 지켜봤었고요. 그것이 가져올 어떤 미래 사회의 변화라는 것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정말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은 2020년도부터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금 경험을 하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뭐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빈곤의 퇴치라든가 또는 양성 평등 등을 포함하는 어떤 평등 사회 구현 이쪽도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 및 어떤 환경 변화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구촌적인 과제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뭐 작게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학력 격차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더 크게는 사회 전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지구촌 전체적으로 어떤 갈등이라는 것이 많이 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육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 분권화 자유화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고유한 가치를 또 강조하는 그러한 또 사회적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큰 그
배경을 형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저희 그 총론 주요 사항을 설정하는 그 연구의 과정에서 그리고 제가 참여한 교육과정 개정 추진위원회의 다양한 위원님들의 논의 속에서 계속 그 언급이 되고 논의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그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OECD에서도 이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에는 개정 초기 단계부터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다양한 그 집단 또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달리하는 또 여러 집단들이 함께 참여해서 오너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말하자면 주인의식을 또는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앞장서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에 대한 이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2015 때도 당연히 관심은 높았지만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뭐 이해도 또는 뭐 문해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많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는 이 방향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들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교육 과정은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실천 측면에 있어서 아마 그 추진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뭐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다고는 했지만 목소리 크기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집단은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크고 잘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그 중요한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모든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이 목소리 크기의 불균형 문제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이 모든 목소리를 동등한 방식으로 똑같이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율을 해나가고 말하자면 균형 있게 이 목소리들을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 교육을 준비하면서 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교육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가 미래라는 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그동안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잘 안 맞습니다. 부정확한 미래 전망이 많고요. 뭐 대표적인 게 그 Y2K 뭐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그때 Y2K라는 문제를 먼저 제기해서 잘 준비해서 넘어갔다고도 뭐 보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부정확할 수도 있다. 더 또 큰 문제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확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하는 미래라는 게 꼭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무리 미래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분명 그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라는 점이 분명 존재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또 어렵고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이 변화할 것과 변화하지 말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이죠. 변화할 것은 안 바꾸고 변화시키지 말아야 될 것은 바꾸는 이런 이제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그 대비하는 것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을의 입장에서 따라가는 그러한 과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제 미래 교육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미래 교육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요즘 가장 열심히 또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역할을 하는 것이 OECD의 그 미래교육 2030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2000년대 초반에 데세코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도 뭐 역량교육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담론을 주도를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보자면은 훨씬 좀 더 전문화된, 뭐 역시 그 예산도 좀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나라들의 목소리를 귀납적으로 좀 정리를 했다고 그럴까요? 각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과제들을 제시를 하고 또 뭐 2000년대 초반에는 너무 그 경제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들도 있었고, 아마 그런데 이제 그런 목소리를 고려해서 그런지 상당히 교육의 어떤 본연의 가치라는 것도 좀 중시하는 균형이 있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진들이 이 미래교육 2030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 담론과 2030의 담론과 상당히 어떤 그 보조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데세코 때는 뭐 성공 막 이런 걸 내세웠다면은 이번에는 웰빙, 뭐 개인과 사회의 웰빙이 중요하다,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런 쪽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도성이라는 것, 이 번역어가 뭐 행위 주체성, 주체성, 뭐 다양한 번역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주도성이라는 걸로 대체로 이렇게 수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인간상으로서 주도성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주도성이라는 개념은 개개인이 말하자면 개인이 자율성을 갖고 무엇을 내 삶을 이끌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도 크지만은 거기에 함께 강조되는 것이 그 책임감을 갖고 자기 삶을 이끌어간다.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적 가치라는 것을 함께 강조하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함께 강조하는 의미로서의 가치가 되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의 이름도 조금씩 이제 바꿔서 뭐 변혁적 역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것하고도 뭐 연속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도구 사용을 강조했던 것을 이제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걸로 좀 확산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상호작용을 넘어서서 이 긴장과 뭐 갈등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자유를 넘어서서 자율과 함께 책임감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속성을 유지하되 좀 더 확장된 방식으로 이 방향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5 때 만들었던 제시했던 6개의 역량, 뭐 그것하고도 동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창의적 사고 역량 강조했고, 공동체와 소통, 이 소통이라는 게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사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뭐 이 점을 좀 강조가 됐어야 되는데요. 그 점이 좀 덜 그때는 강조된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긴장과 딜레마 조정이라는 그 가치 또는 역량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관리 역량이라는 것이 이 책임감이나 자율성 이 역량과 이제 관련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이 OECD가 제시한 미래 교육의 큰 방향이고, 이런 방향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도 미래 교육이라는 것의 방향을 많이 논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OECD가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논의를 했다 하는 점이 이 교육 변화의 방향이라든가 이 방향 설정 또는 그 추진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들,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여러 나라들의 경험을 종합해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뭐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그래서 교육의 변화 방향은 우리 2015 때 이미 우리가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학습 경험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든가 다양성을 고려하는 그 개별화 교육, 우리가 이제 이번에 맞춤형 교육이라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주체성 증진, 아까 말씀드린 그 주도성 또는 주체성을 증진하는 그리고 학생의 참여를 강조하는 수업,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와도 매우 그 관련성을 좀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방향 위에서 미래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도전 과제들, 어려움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 과부하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많은 새로운 요구들을 다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면은 균형 있게 조율을 할 수가 있을까? 뭐 이게 이제 새로운 과제로 부과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시차 문제라는 것. 지금 우리가 미래 준비라고 해서 열심히 가르쳐 놓은 이 내용이 정말 10년 후에도 의미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질 제고 문제라든가 뭐 형평성, 평등성, 이런 문제, 또 질 관리 문제와 자율성의 어떤 균형,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말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든 나라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과제가 제시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그 고민거리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러한 고민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나라의 경험들을 또한 그 뭐 설계 원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현을 하고 제시를 해주고, 재현 등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OECD만이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들이 비슷비슷한 주제로, 예를 들면 뭐 유네스코도 그렇고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렇고 거의 같은 그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또 여러 나라들도 거의 같은 주제를 놓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22 교육과정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논의하고 좀 설정을 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뭐 처음에 이걸 정해놓고 논의를 했다기보다는 논의를 계속 해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또 뭐 좀 뭐라 그럴까요? 다시 수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했던 그런 어떤 원칙이라는 걸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다양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에 그 의사 결정, 그 판단의 어떻게 보면 기준에 해당되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그 이렇게 갈등을 할 때에 우리가 뭘 먼저 고려할 것인가, 이것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점을 먼저 좀 우리가 생각을 하자. 어떻게 보면 여기 정말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 학회, 이 정말 중요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학습자를 중심에 두는 그런 개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 두 번째, 이것이 정말 미래 사회에 대한 우리 충분한 준비가 되는가, 이걸 좀 고민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권화 자율화라는 원리를 반영을 하고 미래 어떤 교육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걸 이제 기본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면 원칙 이런 걸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한 5가지 정도를 저희는 연구지인이 한 5가지 정도의 중점 과제라는 것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번 교육과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이어야 되고, 그래서 미래 소양이라는 것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된다. 인공지능 소양이 대표적이고 이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미래 사회, 단순히 우리가 정말 그 흔히 말하는 패스트 팔로워라고 말하는 뭐 아주 빠른 추격자를 넘어서서 문제를 새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어떤 말하자면 이슈를 선점하고 아젠다를 세팅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이 깊이 있는 개념적 이해라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 2015 때도 강조됐던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것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고요. 이것은 뭐 OECD 등 모든 그
그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보고서에서도 이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당연히 그건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의 사회는 정말 이 평생학습, 뭐 예전에도 강조됐지만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도 그야말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이 직업이라는 것이 직종을 바꾸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 능력을 길러주고 기초학력을 길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적 가치와 주도성, 앞에 것이 어떤 재능, 능력, 뭐 역량 이런 쪽과 관련된다면 이 두 번째는 됨됨이, 소양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는 주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오히려 두 번째 게 맨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요구들도 많이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도성, 이 주체성, 주도성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다음에 존중하고 협력하고 뭐 배려하고 이런 키워드들,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더 나아가서 책임, 이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사는 국가 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고 세계 시민적 어떤 그 책임 의식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민주 시민 의식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 이슈로 강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뭐 고교 학점제 정책이 대표적일 텐데요. 이러한 그 맞춤형 자기 설계 진로, 이 주도성이라는 개념도 이제 그걸 강조하는데, 내가 설계한 진로에 맞는 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공통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과제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앞당겨진 미래 교육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원격 교육, 디지털 환경의 활용, 이것이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들, 이 에듀테크의 뭐 발전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발표도 그 내용인 걸로 압니다만, 이 에듀테크라는 것을 활용됐을 때 앞으로의 수업과 교수학습과 평가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 기본 그 방향은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봤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라는 것을 강화하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라는 것은 줄 세우기보다는 성장을 지원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인해서 그 성장을 지원해 주는 데 초점을 두는 그러한 평가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분권화 또는 자율화와 관련돼서 이것을 뭐 분권화 자율화라는 그런 키워드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주체들의 업무 분담 또는 역할 분담 그리고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더 권한을 많이 갖냐, 내가 권한을 많이 갖냐 하는 이런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가가 정말 제대로 하고, 시도가 할 일, 학교가 할 일, 교사가 할 일, 또 뭐 여러 전문 옆에서 있는 그 단체들 또 집단이 해야 될 일, 그 역할들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각자 자기의 역할을 책임 있게 구현하는 그런 교육을 이제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제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이렇게 5개로 정리를 해서 이제 뭐 공청회 때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놓고 보면은 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그 세부 항목 내용이 이건 첫 번째가 맞다, 아니다, 이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두 번째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아마 그것을 종합을 해서 교육부에서 아마 주요 사항 발표할 때는 지금 있는 이 틀과는 조금은 다른,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5가지 과제별로 총론은 뭘 해야 될까, 강론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조금은 그 구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것은 크게 묶으면 저것이 모두 우리가 이번에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길러주어야 할 그 주된 능력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인가에 대한 답이 된다는 점에서
좀 그 묶어서 재구조화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청회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금 요구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교육회의에서 이 사회적 협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권고안을 제시를 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면 인재라는 건 너무 강조하지 말고 어떤 인간이 되는지를 강조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측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됨됨이의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도 이게 뭐 배타적으로 뭐 어느 걸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너무 그 능력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안 좋다라든가 뭐 여러 제언을 해줬고 또 우리가 설정한 방향과 일관되게 주도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이다. 뭐 이런 점들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뭐 이것만 말고도 뭐 제게는 뭐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지금 그 아주대학교의 박형주 총장님이 맡고 계신데 엄청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뭐 성명서, 제안서, 건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구들이 정말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하시는 분마다 이건 반드시 인간상에 들어가야 된다. 역량 목록으로 이거는 추가돼야 된다. 목표에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 뭐 키워드들 몇 개 보면은 이제 환경 이쪽 많고요. 더불어 사는 것이 사람끼리만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태적인 어떤 더불어 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도 물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동 교육 이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뭐 이 세계 시민 그쪽이 중요하다. 뭐 여기 지금 몇 개만 소개를 했습니다만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어렵죠.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상을 저걸 다 반영을 하면은 제가 이제 가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 뭔가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뭐 삼천갑자 동방삭 하듯이 인간상이 이게 엄청 길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큰 그림으로 종합을 할까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교과 신설이나 독립에 대한 그 요구도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별 당연히 뭐 늘 있는 얘기입니다만 시수의 문제 이게 이제 지금 아직도 그 한국사와 관련된 고등학교의 한국사 시수와 관련된 그 이슈가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청회 때 어떤 내용을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협의가 추가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수능에 들어갈 것 들어가지 말 것 등등등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저걸 받아들이다가 보면 아이들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붙잡아 놓아도 다 감당해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요구들이 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더 어려운 것은 이 서로 갈등되는 방향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큰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면은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해서 기초 소양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이 기초 소양이고 무엇이 선택의 대상인가 이걸 정말 잘 그 판단하는 그 지혜가 정말 그 힘든 것 같습니다. 얻기가. 또 질 관리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차원의 또 자율성이라는 것은 또 분명 필요한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 문제라든가 뭐 시차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대응할 건가 뭐 우리가 깊이 있는 학습이 분명 필요한데 부담은 또 줄여달라는 요구.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날카로운 각을 가진 둥근 뭐 삼각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이 교육과정 과부하 문제는 OECD에서도 모든 나라가 같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책자를 별도로 이렇게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증대가 있어서 이 과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제일 큰 문제는 다 집어넣다 보면은 폭만 넓고 깊이는 얕은 그런 피상적 학습, 깊이 있는 학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방안이 뭘까? 뭐 거기에 대해서 나름 조언을 하고 있고요. 뭐 저것이
국가 사회에 따라서 어떤 조언을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대응 방향을 찾아야 될 것인지가 달라지겠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 있는 어떤 조언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개념적 이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좀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모든 주제를 포괄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뭐 이런 그 기본 방향은 우리가 깊이 좀 새겨 들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총론의 주요 개정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순서가 이제 앞에 그 5가지 과제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뭐 인간상에 관한 것들, 또 자유라 분권화와 관련되는 것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교과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간에 이제 미래 교육으로서의 뭐 인공지능 소양이라든가 기후 환경 변화, 뭐 요새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말로 많이 또 표현이 됩니다만 그것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간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인간상 저런 인간상 다 집어 넣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동안 나와 있는 여러 회의라든가 또는 건의서 이런 곳에서 나와 있는 그 키워드들을 정리해 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인간상과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주도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주적인 이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 정신, 뭐 포용, 존중, 배려, 협력, 공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 사는 사람, 물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와도 더불어 산다 하는 그 개념을 뭐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창의와 혁신, 뭐 이런 것들 역시 강조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덜 강조되는 게 뭐 인성은 많이 강조가 됩니다만 교양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강조가 되지 언급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 교양 있는 사람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 틀을 대체로 유지하되 그 설명 내용 이런 데서 조금 더 그 현재 이제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가치들을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핵심 역량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역량에 대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디지털 역량도 하나의 독립된 역량이 아니냐라든가,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도 뭐 당연히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러한 역량들을 다 집어넣어서 역량을 10개, 20개로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안정적으로 그래도 안착되고 있는 이 6개의 대체적인 틀을 유지하되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 사회 대응 능력과 관련해서는 역시 그 AI 그 인공지능 소양이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반대 의견을 또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그 미래 준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AI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에 가져오는 변화를 그동안 뭐 여러 맥락에서 들은 것 종합을 해보자면은, 하나는 이 AI가 수업을 바꿀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요즘 뭐 메타버스를 이용한 어떤 수업의 변화,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러한 에듀테크, AI 기반 에듀테크 또는 뭐 AI 기반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에듀테크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수업이 달라질 것인가, 뭐 더 나아가서는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평가도 자동 채점을 하고 또는 그 채점 결과에 따라서 어떤 맞춤형 교육을, 그 프로그램을 처방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지금 많이 그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변화, 수업이나 평가의 변화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하게는 미래의 학생들, 우리 이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그 소위 AI 기초 소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교육 과정 관점에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보 교과에서 역할이 이제 많이 크겠죠. 2015 때도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것이 도입됐을 때 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도 이것이 코딩 교육은 아니고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터적
문제 해결 능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듯이 지금도 AI 기초 소양의 일환으로서 이 만일 정보 교육을 강화한다면은 그것이 프로그래밍, 코딩, 뭐 컴퓨터 언어 배우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딩이 불필요하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을 하려면은 계산을 잘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계산만 한다고 수학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수학과 계산의 관계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AI 기초 소양 또는 소프트웨어 소양이라고 하는 것과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의 관계가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기초 소양에서는 분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메인 지식이라는 것이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메인 지식 없는 또는 AI 소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새로운 질문 능력, 아까 그 개념적 이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 융합 수업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교과 교육과 인공지능의 원리 등이 어떻게 활용이 돼서 융합해서 수업이 설계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대학의 그 지리 교육 그 전공 쪽에 한 선생님은 GIS 뭐 이런 맥락 속에서 지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 지리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제 SNS에 올린 그러한 데이터들을 그 빅데이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AI 기법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지리적인 문제죠. 그러한 탐구 주제를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탐구해 나가는 뭐 그런 수업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이게 뭐 지리문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국어, 영 모든 교과에서 관련이 되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과 함께 어떠한 AI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뭐 예를 들면 감시, 개인 정보 보호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위조의 문제, 편향성의 문제. 뭐 이것이 저는 도덕 윤리 교과만의 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이것도 모든 교과가 나누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어떤 기술적인 정보 기술적인 내용들을 같이 이해해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건 윤리학의 문제다. 그거 독점할 그런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걸 정리해 나가는데 지금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집니다. 이제 AI 기초 소양의 범위와 수준 이 문제가 될 텐데요. 뭐 이름도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데이터 문제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접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정보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뭐 이쪽을 이제 많이 강조하시기도 하고 뭐 수학에서는 이 알고리즘의 문제다. 이번에 아마 이제 수학 교육 과정에 뭐 행렬, 뭐 벡터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가지고 좀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그 모든 제가 이 관점들 서로 다른 접근에 의해서 강조점들이 다른데 이것을 잘 우리가 정리해서 정말 바른 방향으로 물론 뭐 정답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AI 기초 소양의 범위와 수준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 지속 가능 발전 소양 교육 어떤 분들은 이 지속 가능 발전 과제 SDG 중에 말하자면 뭐 평등성, 형평성, 공정성 이런 쪽의 가치를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 생태 전환 교육, 기후 환경 교육 이쪽을 또 이제 무게를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느 것 하나를 넣고 빼고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특히 그 기후 환경 교육이라는 쪽에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환경이라는 과목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일반 교과들도 다른 그 교과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교육 준비와 함께 이제 분권화 얘기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분권화와 관련해서는 아까 잠시 언급드렸듯이 이것이 힘겨루기의 관계, 그러니까 권한을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좀 적절치 않겠다. 그것보다는 각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 뭐냐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 역할을 어디에 비추어서 보느냐,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경험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6차 교육과정 이후에 이 분권화 얘기가 많이 됐었죠. 뭐 지역화, 민주화, 자율화, 다양화, 매우 다양한 그 용어들이 사용이 됐는데, 저는 그러한 여러 용어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습자에 대한 적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능력에 대한 적합성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교육 환경 관련 적합성일 수도 있고, 진로 적합성일 수도 있고요. 그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자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자율권을 행사하는 가운데에 다양성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특성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우리는 입시 교육으로 특성화했다, 이런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율에는 분명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거버넌스에서 늘 우리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권한의 분배 6대 2대 2로 나누어 갖자 하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의사결정에서는 그런 그 권한, 말하자면 분배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런 제로섬 게임의 틀보다는 정말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함으로써 학습자의 교육력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위한 분권화 자율화인가, 학생들의 맞춤 교육을 강화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님이나 뭐 또는 교장 선생님이 나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말이죠. 나의 교육관에 맞는 교육을 한번 실천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뭐 뒤에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자율화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그 염려는 편차와 격차의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 따른 격차, 이런 것들이 분명, 또는 학교의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고, 또 자칫 이것이 그 어떤 자의성의 문제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자율화와 분권화를 위해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창의적 체험 활동이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가 많은데, 그것을 학교에 돌려주는 방향, 그리고 교과 교육에서의 성취 기준 중에 불필요하게 수업 활동을 규제하고 틀의 특별한 방향으로만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완화하는 방식이 이 자율화 분권화를 위한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 맞춤형 교육인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뭐 이것이 이제 중고등학교에,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에서도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교 학점제인데요.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고교 학점제의 의미를 좀 강조점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수해야 졸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 학습, 이제 앞으로 능력 안 되면 졸업 안 시킨다, 뭐 이쪽에 무게를 두시는, 평가를 잘해야 된다, 뭐 이쪽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성취 평가로 가는 거다, 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학교 밖의 학습 경험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뭐 이걸 강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맞춤형 교육, 진로에 맞는 것 또는 뭐 적성에 맞는 것, 뭐 또는 자기의 관심에 맞는 교육,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좀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맞춤형 교육 또는 선택의 확대가 아무거나 듣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진로 지도, 이 진로는 뭐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생각하면서 고등학교쯤 되면은 정말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육,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랬을 때 이 과목을 어떻게 정말 개설하는 게 맞는가 상당히 아마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여건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고등학교 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교과 영역 구분은 약간 좀 우리가 기초 탐구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그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 예를 들면 국어 기초에 해당되는 과목에서는 탐구를 하지 말라는 뜻이냐, 뭐 사회와 과학은 왜 기초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불필요한 논란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교과 영역 구분은 이제 조금 폐지할 때가 됐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갈등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목을 좀 적정화하고 이름 명칭을 좀 조정하고 뭐 이런 지금 논의들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교과목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지금 어느 정도 좀 틀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들은 이번에 뭐 결정이 됐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과목명들 막 교과 영역별로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건 아니지 않나는 아주 독특한 그 너무 창의적인 그런 과목명들이 많이 제안이 됐는데, 평상시에 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뭐 이번에 큰 틀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뭐 몇 차례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냈는데 세 번째 제시하는 정도, 예를 들면 학생들이 책임감과 역량을 갖는 뭐 주체적인 인격제 또는 주도적인 인격제로 성장하도록 그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다, 이런 그림으로 고교학점제를 앞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현행 교육과정 개선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한 10분 정도는 남았, 5분 정도 더 쓸 수가, 15분 정도 내로 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2015 때 지금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 2015 때도 이제 이 총론 설정할 때 좀 관여를 했었는데요. 전에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2015를 한번 반성을 해봐라. 근데 반성을 하다 보니까 제일 잘한 점은 뭐냐? 방향은 그래도 대체로 잘 만들어, 방향은 설정을 잘한 것 같다. 근데 그 방향대로 가는 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뭐 시도를 했었고 긍정적이었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총론과 강론 사이의 뭐 연계라든가 이런 점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운영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지금 이제 어려움들을 좀 가져오는 것 같고, 그것을 이번에 그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뭐 2015 때 나온 것이 아니라 2009 때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지만은 일종의 그 공유지 비슷하게 뭐 어떤 새로운 요구만 있으면 그래 창체해서 해결하도록 하자, 그건 창체해서 하도록 하자 하는 식의 어떤 그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본질적인 과제, 단위학교의 어떤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교과 학습 주제와 또는 그 범교과 학습 주제와 별도로 여러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적인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예를 들면 지금 학교 급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초등학교에서는 그 입학 초기 적응 활동, 예전에 이제 뭐 우리들은 1학년 아마 이쯤 될 텐데요. 그것이 운영되는 방식이 이 주제 통합 그 교육과정 운영과 좀 중복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또 지금 안전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창체의 일부로 제시됐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교과하고 그 연계해서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 뭐 그런 개선 지금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즐거운 생활 속에서 신체 활동 측면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제안이 되었고 다른 연구팀에 의해서 제안이 됐죠. 제안이 됐고 주요 사항에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이제 자유학기 운영이나 스포츠 클럽 운영, 여기서 이제 많은 그 시간 운영의 뭐 중복 혼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그 고교 학점제를 위한 그 편성 운영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교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총론 뭐 중요하지만은, 총론도 중요하고 거기서 편제도 어느 정도 조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교육의 실제적인 변화는 교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 교육 과정을 바르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뭐냐? 흔히 말하는 그 암기 위주 교육 또는 문제풀이 위주 교육, 이것이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평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업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뭐 그걸 담당할 교사가 달라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 변화를 주도하는데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이 이끌어가야 될 것이 분명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암기 위주 문제풀이 교육, 이것을 넘어서서 올바른 지식교육, 올바른 교과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교과 교육 과정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교과 교육 과정만 바뀐다고 뭐 교육이 달라지겠어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과 교육이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과서에도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그 개념 학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런 맥락에서 이 뭐 우리가 빅 아이디어, 이거 이제 이것까지 우리가 외국어로 써야 되냐 해서 아마 용어는 이제 다른 걸로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큰 그림을 통해서 이 세부 디테일보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개념적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 학습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진술하고 제시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 때도 뭐 핵심 개념, 핵심 원리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뭐 지금도 여전히 다 그 공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과, 우리는 기능 교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념이 없고 내용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선언하시는 그런 이제 교과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능 교과라는 것은 그냥 저의 개념적 이해로 놓고 보자면은, 그냥 무한 반복 연습만 하면은 해결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념 없이 기능적이다,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저희는 그 기능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아이디어는 아니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교과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세부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핵심 아이디어나 원리가 무엇일까를 좀 더 분명히 좀 설정하는 데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수업 활동, 그러니까 이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수업 활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한대입니다. 원칙상으로 제가 볼 때는 무한대의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특정한 방법들만을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뭐 예전처럼 중부지방의 생활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활동만 제시하는 것도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교과 교육에 거기서 짚어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는 이제 가장 크게는
이 교과마다 그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접근하는 좀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경인교육대학에 그 재직하고 계시는 우리 온정덕 교수님이 지금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그 정책 연구 책임을 맡으시면서 뭐 모든 교과와 대화를 하고 협의해 나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그래서 합의도 좀 도출을 해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진일보된 그런 모습으로 교과 교육과정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OECD에서도 이 교육과정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뭐 주도성을 뭐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된다든가 엄격해야 되고 초점이 분명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얼라이먼트 어떤 뭐 연계 일관이 같이 좀 묶어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실행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고려될 것들 이거를 종합한 것이 이제 온정덕 선생님이 그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잘 요약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냥 피상적으로 넘어가는 것들 아니고 깊이 있는 학습 강조하고 있고요.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에서 주제 영역 간의 어떤 연계와 통합이라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 삶과 연계된 학습 이제 이것이 앞에서는 그 진정성이라는 말로 저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걸 실제성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authenticity. 우리가 이제 참평가할 때 authentic assessment 그 얘기하듯이 이 진정성 또는 이것을 이제 표현을 실제성이라고 해서 실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삶과 연계된 학습 이렇게 됐는데 이 삶과 연계된 학습이라는 게 삶 속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학습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면은 경제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금융 수업 또는 주식 투자법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여기서 더 강조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그 핵심 원리와 개념이라는 것이 교과서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 세계와 정말 연계가 돼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삶의 맥락에 어떤 문제가 이것과 연계되는지를 이해시킬 줄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 맥락 속에서 핵심 내용을 이것이 이 문제에 연결이 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아마 동기부여의 계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몰입과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삶과 연계된 학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습에 대한 학습 아까 이제 평생교육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많이 평생학습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 연결 지어서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 또는 학습에 대한 성찰의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교육과정 주요 사항이 발표된 이후에도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뭐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뭐 입시 제도에 대한 요구 말씀이 많고 또 교원 교육 뭐 관련이 많고 또 우리 그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 학회에서 늘 검토하시는 그런 주제들을 포함한 과제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논의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2022 교육과정 그 개정에 대한 주요 방향들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공감을 위한 어떤 소통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교우 교수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발표 내용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질문, 궁금한 점이라든가 또 코멘트를 듣는 시간을 좀 간략하게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 교수님께서 강연을 통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의 방향과 이제 향후에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이제 과제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교육 과정이 있는 나라에서는 정말 이 교육 과정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대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또 그 반면에 또 뭐 창의성, 자율성, 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또 그 국가교육 과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또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줌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아 교사입니다. 현장에서 학부모님과의 소통은 AI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자조적으로 원격 활용이 유아의 경우에는 이 원격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이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혹시 연령별 AI 접근 및 활용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네네. 이 질문은 뭐 제가 답할 수 있는 주제는 분명 아닙니다. 저 AI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요. 이제 오히려 이 다음 주제 발표해 주실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할 건 이겁니다. 물론 연령별로 아까 제가 그 AI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그 교육의 어떤 범위와 수준이 뭐냐 이제 이런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고민할 과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치원 교육에서도 우리가 학생들이 우리 그 유치원 학생들이지만은 소위 AI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같이 정말 더불어 살아야 될 건지와 관련되는 활동들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체험을 해보도록 하고, 특히 소위 뭐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학생들이 만들어 본 이 프로그램이 바로 눈앞에서 구현이 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정말 그 체험을 통해서 느끼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 제가 그 유아교육 단계에서 정말 필요한 AI 소양 교육은 뭘까, 또는 그 에듀테크의 활용 방법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분명 그 연령 단계에 적합한 아마 그런 방법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그 주제 발표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마침 이 에듀테크 분야 권위자이시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아교육 맥락에서 아마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유아교육 전공자로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유아교육과의 연계교육 혹은 연결고리를 어떻게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 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이 최근에 이제 개정이 돼서 이미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가 그 이제 초중고 연계 얘기는 많이 했지만 유초 중고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유아 교육에서 배우는 내용이 초등학교 교육과 어떻게 연계되고, 아마 그 부분은 이번에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유치원 누리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1, 2학년이 이제 통합교육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3, 4학년부터 분과, 교과별로 이렇게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금 연계성과 관련해서 논의 과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치원에서의 어떤 학습 영역 구분이라든가 또는 학습 내용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정말 아주 이렇게 유연하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3, 4학년으로 이어지는가와 관련해서 약간 비판적인 논의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누리과정까지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분명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특수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좀 더
그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 그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과정이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는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그 유초 연계, 유초 중고 연계로도 이어져야 될 것이다. 앞으로의 그런 과제다. 다만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1, 2학년 교육과정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점을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